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대한그룹 본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선재단 후원의 밤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저는 초대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자선재단 이사장으로서 제 주요 업무 중 하나였죠. 비서 지원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오늘 행사 참석자 중에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민수 씨라는 분이 어머니와 동생을 동반해서 오신다고 하셨어요. 본인은 현재 저희 그룹 마케팅 3팀 대리이시고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박민수. 10년 전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에요. 명단을 자세히 보니 동반 가족으로 김영수, 박지혜라는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죠. 이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하셨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명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그때 저는 죽음 직전까지 갔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손이 떨리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백자 찻잔 조각 3개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 위로 던진 고급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던 순간이요. 너 같은 거지년이 우리 집안 찻잔을 만져? 손이 더러워서 어떡해? 바닥에 떨어진 조각을 줍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죠. 피 묻은 손으로 또 만지네. 역겨워 죽겠어. 그날 밤 저는 그 조각 중 3개를 몰래 주워 담았습니다. 언젠가 이걸 돌려줄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며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 준호였어요. 그는 제 책상 위에 놓인 상자를 보더니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그들이 온다는 거 들었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이 담당하는 행사잖아요. 명단 확인했을 거고 그 이름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알아요. 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수진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래요. 제 편이죠. 10년 전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 두려워요. 그 사람들을 다시 본다는 게. 당연히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10년 전 그때의 당신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강수진이에요. 대한그룹 자선재단 이사장이고 제 아내고 서연이 엄마예요. 맞아요. 저는 이제 달라졌어요. 더 이상 가난하고 초라한 이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딸 서연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8살 딸아이는 저를 닮아 섬세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렸어. 봐봐. 그림에는 3사람이 손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 저, 그리고 서연이. 우리 예쁜 애. 서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응? 만약 엄마를 아주 나쁘게 대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엄마가 그 사람들한테 화내도 괜찮을까?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엄마를 괴롭힌 사람들은 나빠. 엄마가 혼내줘야 해.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웃음이 났어요. 그래요. 제가 혼내줘야죠.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10년 만에요. 그들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있겠죠. 교통사고로 시체도 못 찾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그날 저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을 잃었고 신원 확인도 안 됐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 옆에는 준호가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구해줬죠.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너희는 내가 죽길 바랐겠지.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했을까? 아마 죽어서 잘 됐다고 했을 거야. 근데 나 안 죽었어. 살아서 여기 있어. 그것도 너희가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준호가 잠결에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10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어요. 그들의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까요. 10년 전 2015년 2월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남편 옆을 벗어났습니다. 깨우지 않으려고 숨도 크게 쉬지 않았죠.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어둡고 차가웠어요. 난방을 틀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추위를 타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부엌에서 시어머니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흰쌀밥, 된장찌개, 나물 3가지, 생선구. 매일 아침 똑같은 메뉴였어요.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야단 맞았으니까요. 6시 정각, 밥상을 들고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또 늦었네. 6시면 방 안까지 들어와 있어야지. 시계를 보니 6시 1분이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다야? 이렇게 멍청하니까 우리 아들이 고생하지. 밥상을 놓고 물러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었으니까요. 아니, 제 집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으니까요. 오전 10시, 신우이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언니, 커피 좀.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빌려간 돈 아직 못 갚았지? 미안. 이번 달도 좀 어려울 것 같아. 벌써 3달째였습니다. 50만 원. 제가 몰래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제 위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천천히 갚으세요. 역시 언니는 착해. 그나저나 오빠는 요즘 어때? 회사 일이 힘든가 봐. 집에서 힘들게 하면 안 돼. 제가 남편을 힘들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후 3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고급 백자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닦아. 네, 어머니. 찻잔을 받아 조심스럽게 씻었습니다. 비누칠을 하고 헹구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설거지하고 있는데요.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집안 찻잔을 만져? 손이 더러워서 어떡해?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깨끗했어요. 방금 씻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더럽게 보였나 봅니다. 어머님, 손 깨끗한데요. 감히 대꾸를 해? 너 같은 거지년이 우리 집안 찻잔을 만져?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찻잔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로 던졌어요.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부엌에 울렸어요. 주워. 지금 당장. 저는 무릎을 꿇고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각 하나를 짚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피 묻은 손으로 또 만지네. 역겨워 죽겠어. 시어머니는 웃으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면 또 야단 맞을 테니까요. 저녁 8시, 남편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베인 손을 밴드로 감추고 저녁상을 차렸어요. 식사하세요. 응. 남편은
핸드폰만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늘 어머님이 엄마가 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전에 한 번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말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났어요.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네가 잘하면 되잖아. 제가 잘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밤 11시. 남편은 잠들었고 저는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였어요. 야위고 초라한 29살 여자. 결혼 전 통통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 더 끔찍한 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어요. 저는 남편을 위해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용돈을 모아 산 작은 초콜릿 한 상자였죠.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을 했어요. 결혼 3년 만에 처음 준비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바빠. 나중에. 남편은 초콜릿을 받지도 않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초콜릿 상자를 들고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뭐야? 그거? 초콜릿이요. 오늘 발렌타인데이라서. 돈은 어디서 났어? 설마 우리 아들 주머니 털어서 산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제가 모은 돈으로. 네가 번 돈이 어디 있다고? 이 집에서 밥 빌어먹으면서 돈을 모아? 염치가 없네.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초콜릿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앞으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너 같은 년이 무슨 선물을 준비해? 그날 오후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사랑받고 싶었는데, 인정받고 싶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나는 그냥 하인이야. 며느리가 아니라. 저녁 무렵 시어머니와 또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녁 반찬이 짜다는 이유였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 소금 한 포대 넣었어?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게요. 다시 만들기는 넌 정말 요리도 못하는구나.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 어머님, 제발요. 제발은 무슨.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죄야? 우리 아들 인생 망치고 있잖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코트도 제대로 입지 않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눈이 내리는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어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추웠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는 순간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쾅! 강한 충격과 함께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간호사가 놀라며 의사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모든 게 하얗게 지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낯선 남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가 바로 강준호였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자 10년 후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10년 전 깨진 찻잔에 베인 자국이었죠.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10년 전 그날 나는 죽을 뻔했어. 근데 살았어. 그리고 다시 태어났어.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차례야.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수진아, 괜찮아? 네. 과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힘들면 내일 행사 안 나가도 돼. 내가 다 처리할게. 아니에요. 제가 가야 해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해요.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찻잔 조각을 다시 꺼냈습니다. 내일이면 이걸 돌려줄 수 있을 거예요. 10년 만에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요. 행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화장은 절제되게 했어요. 강하지만 우아하게 보이도록요. 준호가 뒤에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정말 나가야 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마음을 바꿔도 돼요. 괜찮아요. 저 준비됐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떨렸어요.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왔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하자 비서 지원 씨가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박민수 씨 관련 모든 정보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받아 사무실에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에는 박민수의 이력서가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마케팅팀 대리 지원. 현재 무직. 이전 직장은 본인이 운영하던 소규모 무역회사였는데 작년에 파산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가 나왔어요. 회사는 3년 전부터 적자를 기록했고 은행 대출금 상환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11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파산 선고를 받았죠. 부채 규모는 8억 원이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파산 후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불합격했어요. 신용불량자였고 전 직장의 평판도 좋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와의 분쟁이 많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10년 전 두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가난한 것도 능력이라고 했지. 자기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망했네. 다음 서류는 김영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전 시어머니요. 현재 주소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10년 전 살던 그 넓은 아파트는 이미 팔렸고 지금은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기록도 있었고 병원 진료 기록을 보니 당뇨와 고혈압으로 치료 중이었어요. 마지막은 박지혜 전 신우이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5년 전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이혼했어요. 이혼 사유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폭력이었습니다. 현재는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출이 좋지 않다고 적혀 있었어요. 빚도 상당했습니다.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그들이 살고 있겠죠. 10년 전 저를 무시하고 학대하던 그 사람들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인사팀 김 과장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사님 박민수 씨 면접 일정 확정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인데 면접관으로 이사님께서 참여하시는 게 어떨까요? 마케팅 전략 부분은 이사님이 전문이시니까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직접 면접을 본다고요? 강민수를 마주 보고 질문을 던진다고요? 이사님, 괜찮으시면 네, 좋습니다.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대답은 자동으로 나왔어요. 머리로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5일 후면 박민수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10년 만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준호와 딸 서연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어요. 엄마,
오늘 아빠가 파스타 만들었어. 엄청 맛있어. 식탁에 앉아 파스타를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다음 주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면접을 봐야 해요.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요. 당신이 다칠까봐 걱정돼요. 다치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더 강하니까요. 밤늦게 서재에서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박민수 이름을 검색했어요. SNS 계정이 나왔습니다. 공개 계정이었죠. 최근 게시물을 봤습니다. 3개월 전 올린 글이었어요. 사진에는 초라한 모습의 박민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글의 내용 이랬어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도 형식적인 위로뿐이었어요. 계속 내려가며 과거 게시물들을 봤습니다. 5년 전 글에는 회사가 잘 되고 있다는 자랑이 가득했어요. 명품 시계 사진, 고급 레스토랑 사진, 해외여행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년 전 올린 사진이었어요. 박민수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 지혜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 댓글 중 하나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형수님은요? 박민수가 답글을 달았더군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세상을 떠났다고요? 마치 제가 평화롭게 죽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네요.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고 그 사고는 시댁의 학대 때문이었는데 말이에요.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을 떠났다고? 네가 날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네 엄마가 날 죽게 만든 거고. 근데 10년이 지났더니 너희는 다 망했네. 이게 바로 인과응보구나. 노트북을 닫고 서재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10월의 밤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서랍에서 10년 전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14일.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앞으로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그 아래 추가로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5일 후면 그들과 다시 만난다. 이번에는 내가 위에 있고 그들이 아래에 있다. 준비됐다. 수첩을 덮고 침대로 갔습니다. 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5일 후 면접장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박민수가 들어오는 모습, 저를 보고 놀라는 모습, 아니면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 어떤 반응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면접관으로요.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5일 후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면접 당일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 단정하면서도 권위 있어 보이는 조합이었어요. 머리는 뒤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화장은 절제되게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완벽했어요. 전문적이고 차갑고 강해 보였습니다. 준호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오늘 힘들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항상 옆에 있어줬어요.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면접은 10시였어요. 30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10년이야. 10년 만에 그 사람을 보는 거야. 나를 버린 사람. 엄마 편만 들던 사람. 가난한 것도 능력이라고 했던 사람. 근데 지금 그 사람은 파산했고 나한테 일자리를 구걸하러 오는 거야.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사팀 김 과장이었어요. 이사님 지원자가 도착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서류를 펼쳤어요. 손이 떨렸지만 티 내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장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낡아 보였고 구두도 오래된 것 같았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수입니다.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힘이 없었어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관찰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더군요. 예전에 저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은 사라졌어요. 지금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5년간 무역업에 종사했고 그중 8년은 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어요. 대한그룹은 제가 항상 존경해온 기업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 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력서를 보니 작년에 회사가 파산했더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겠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고 제 경영 판단에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였나요? 거래처 선정에서 신중하지 못했고 자금 관리도 미흡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신용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현재 신용불량 상태시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이 사람이 제게 뭐라고 했던가요? 가난한 것도 능력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이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은 있으십니까? 어머니와 동생이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입니다. 부양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는 저를 짐이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박민수에게 어머니가 짐이 된 걸까요? 왜 대한그룹에 지원하셨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면접은 3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질문했고 그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가난하고 초라한 며느리였으니까요. 지금의 강수진 이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의자에 무너져 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를 몰라봤어. 당연하지.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인사팀 김 과장이었어요. 이사님 면접 어떠셨습니까? 합격시키실 건가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합격, 불합격. 어느 쪽이든 제가 결정할 수 있었어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보고 결정하죠.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박민수가 걸어가고 있겠죠. 면접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면서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생각보다 덤덤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두르진 않을 거예요. 천천히, 제대로 끝낼 거예요. 밤늦게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면접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박민수의 초라한 모습, 떨리는 손, 간절한 눈빛. 10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던 그때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때와 달랐습니다. 이제 제가 손을 내밀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서랍에서 찻잔 조각을 꺼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도자기 조각. 10년 전 상처의 증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했습니다. 인사팀 김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박민수를 뽑느냐고요. 더 나은 지원자들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경험이 많고 재기에 기회를 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그를 가까이 두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제대로 복수하기 위해서요. 박민수의 첫 출근일, 저는 일부러 부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팀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밝게 웃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겸손한 태도였어요. 10년 전 그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관찰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민수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일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점심시간에는 후배들 밥값을 내주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커피 한 잔 사주는 게 고작이었지만요. 어느 금요일 저녁 부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이사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며 직원들을 지켜봤습니다. 박민수는 술을 꽤 많이 마셨어요. 얼굴이 빨개졌고 눈이 풀렸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직원이 물었어요. 대리님, 결혼은 안 하셨어요? 박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술잔을 들이켰어요.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이 놀라며 이로의 말을 건넸어요.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오래됐어요. 박민수는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어요. 사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아내를 제대로 대해주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료들은 더욱 위로했어요. 대리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잖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 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잣말이 속으로 흘러나왔어요. 지금 연극하는 거야. 후회한다고. 제대로 대해주지 못했다고. 10년 전에는 나보고 짐이라고 했잖아. 엄마 편만 들더니 지금 와서 후회라고? 회식이 끝나고 다들 흩어질 때였습니다. 박민수가 화장실에 가면서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갔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을 가장해 그의 자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였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봤어요. 미리 보기로 보이는 문자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회사 다니니까 어때? 그 회사 월급 많이 줘.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 대리가 저를 불렀어요. 이사님 택시 부르실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부르겠습니다. 박민수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확인했어요. 저는 그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문자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박민수에게 보낸 문자. 거기에 뭐가 더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기회가 왔습니다. 박민수가 회의 자료를 제 사무실에 가져왔어요. 설명을 하는 도중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며 가져갔습니다. 핸드폰을 제 책상 위에 두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핸드폰을 집어들고 문자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없었어요. 어머니와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크롤을 올려 과거 내용을 봤어요. 한 달 전 대화였습니다. 민수야, 합격했다며? 다행이다. 이제 우리 좀 살겠네. 네. 엄마. 근데 월급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네 전처 생각나. 그때 그 여자 죽어줘서 다행이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이 그때 죽어줘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평생 짐이었을 텐데. 그 가난한 년이 우리 집안 망칠 뻔했잖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재수 없는 년이랑 평생 살 뻔했어.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수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불타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죽어줘서 다행이라고? 짐이었다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회식 자리에서는 후회한다고 우는 척했어. 박민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게, 간절하게 이 직장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자료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가 나간 후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았어. 너희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 겉으로만 후회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날 무시하고 있어. 죽어서 다행이라고? 좋아. 그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게. 그리고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그날
저녁 준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를 짐이라고 생각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다음 주 자선 행사에 그 사람 가족을 초대할 거예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모두요. 그리고 그날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자선 행사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 박민수에게 초대장을 건넸을 때 그는 놀라워했어요. 가족들도 함께 오라고 했으니까요. 어머니와 동생도 초대한다고 하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행사니까 가족분들과 함께 오세요. 물론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싶었어요. 10년 만에요. 행사 당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진한 레드 립스틱을 발랐어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는 우아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준호가 결혼 1주년 때 선물한 거였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10년 전 그 초라한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준호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오늘 끝낼 거예요? 네. 오늘로 모든 게 끝나요. 무리하지 마요. 당신이 다칠까봐 걱정돼요. 괜찮아요. 제가 다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치는 거예요.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1층 대강당이었어요.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사장으로서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어요. 기업 회장들, 유명 인사들, 정치인들이 왔습니다. 6시 30분쯤 박민수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두 여자가 함께였습니다. 값싼 옷을 입었지만 최선을 다해 차려입은 티가 났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깊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게요. 김영수, 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4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박지혜, 전 시누이였습니다. 그녀도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명품 비슷한 가짜 가방을 들고 있었고 화장은 진했지만 피곤함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제 어머니와 동생입니다. 김영숙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항상 이사님 칭찬을 많이 했어요. 목소리도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를 짐이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요. 저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강수진입니다. 김영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어요. 10년 전 저를 때렸던 그 손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영숙이 잠시 멈칫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하는 표정이었죠. 죽은 며느리가 살아서 재벌 이사가 되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박지혜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10년 전 저에게서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500만 원이었죠. 네. 반갑습니다. 편하게 즐기다 가세요. 그들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김영숙은 두리번거리며 행사장을 구경했고 박지혜는 다른 하객들의 옷차림을 힐끔거리며 봤습니다. 10년 만이야.
근데 너희는 나를 못 알아봐. 당연하지.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너희는 겉모습만 초라해졌을 뿐 속은 똑같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환영사가 있었고 자선기금 전달식이 있었어요. 저는 무대에 올라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금된 금액은 모두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다보며 강민수 일행을 찾았어요. 맨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제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행사 중간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숙과 박지혜였습니다. 그들도 화장실로 가고 있었어요. 저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엄마, 여기 되게 좋다. 우리 오빠가 이런 데서 일하네. 그러게. 그 이사라는 여자. 젊은데 대단하더라.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아. 에이, 엄마, 어디서 봤겠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알 리 없잖아. 그래도 뭔가 나지 이거. 특히 눈빛이.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김영숙과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깜짝 놀라며 멈췄어요. 3미터 거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어요. 김영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뭔가 깨닫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희가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박지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처음 보는 분이잖아. 아니야. 분명히 이 사람 어디서 봤어? 김영숙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보려는 듯 했어요.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설마 그 순간 누군가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하객이었어요. 김영숙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의 알아챘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깨달았을 거야. 근데 아직은 안 돼. 정확한 타이밍이 알려줘야 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렬했어요. 행사장으로 돌아왔을 때 박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이사님, 혹시 저희 어머니가 실례를 끼쳤나요? 아니요. 왜요? 아까 복도에서 뭐라고 여쭤보셨다고 해서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 행사 잘 끝나면 특별한 발표가 있을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박민수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곧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듯 밝게 웃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10년을 기다렸어. 이제 모든 걸 끝낼 거야. 행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후 8시 폐회사를 할 시간이었어요. 사회자가 저를 호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그룹 자선재단 강수진 이사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조용한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맨 뒤쪽에 앉은 박민수 일행이 보였습니다. 김영숙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지혜는 지루한 듯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박민수는 정중하게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29살이었죠. 그녀는 결혼 3년 차 며느리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온갖 학대를 받았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렬했습니다. 하객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욕설을 들었죠. 찻잔을 닦다가 손을 베었을 때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뒤쪽에서 김영숙이 불안하게 몸을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피 묻은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더럽다고 했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엄마 편만 들었어요. 내가 잘하면 된다고. 엄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했죠.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모양이었어요. 201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그 여성은 용돈을 모아 남편에게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초콜릿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너 같은 년이 무슨 선물을 준비하냐고 말하면서요. 김영숙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옆에 있던 박민수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그 여성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눈이 내리는 거리를 울며 걸었죠.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객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천천히 클러치백을 열었습니다.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백자 찻잔 조각 3개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그날 깨진 찻잔 조각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보관해온 거예요. 김영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설마!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박민수가 어머니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도 이제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강수진입니다. 10년 전 이름은 이수진이었죠. 그리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박민수 씨의 전처였습니다. 홀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급히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박민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지혜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린 채 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김영숙은 무릎이 꺾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비켜줬어요. 모두가 저를 지켜봤습니다. 박민수 앞에 섰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어요. 수진아, 네가 살아있었어? 네, 살아 있습니다. 죽어줘서 다행이라고 하셨죠. 10년 전에 박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회식 자리에서 후회한다며 눈물 흘리던 그 연기 그만하세요. 어머니한테 보낸 문자 다 봤어요. 박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요. 제발 용서해줘.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찻잔 조각을 김영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돌려드립니다. 10년 전 빌려간 거예요. 김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조각을 받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어머님은 제게 뭐라고 하셨죠? 거지 같은 년, 죽어 마땅한 년,
우리 집안 망신. 10년 전 말씀 기억나세요? 김영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받지 않겠습니다. 용서도 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것만 말씀드리죠. 당신들은 이제 제 인생에 없습니다. 박지혜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그때 빌린 돈 갚을게. 500만 원이죠. 필요 없어요. 그 돈은 제가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요. 저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훑어봤습니다. 무릎 꿇은 박민수, 주저앉은 김영숙, 얼어붙은 박지혜. 10년 전 제가 그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걸어갔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홀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샵 8챕터 결말, 용서가 아닌 이별. 행사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대한그룹 이사장, 10년 전 학대 며느리였다. 충격 고백. 재벌 2세 아내로 화려한 복귀. 전 시댁 공개 망신.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 10년 만에 복수. 기사마다 어젯밤 행사 사진이 실렸어요. 무대 위에서 찻잔 조각을 든 제 모습. 무릎 꿇은 박민수. 주저앉은 김영수.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는데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준호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모르겠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끝나니까 허무해요. 당연해요. 복수는 원래 그런 거예요. 끝나면 공허함만 남죠.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묶이지 않아도 돼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였어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동정, 존경, 호기심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어요. 인사팀 김 과장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이사님 박민수 대리가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요. 사직서 받으시면 바로 처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민수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수백 명 앞에서 무릎 꿇은 남자가 다시 그 회사에 나올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일주일 후 비서 수진 씨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사님, 박민수 씨 SNS 계정이 전부 삭제됐습니다. 전화번호도 해지됐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김영숙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회사에 출근하고 자선 사업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딸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뉴스에서 봤어. 엄마가 옛날에 많이 힘들었대? 저는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응.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엄마는 강해졌거든.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 될 거야? 그래. 우리 딸. 근데 서연아. 강하다는 건 남을 이기는 게 아니야.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거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그 수첩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2015년 2월 14일. 통장 잔액 847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절대 잊지 말고. 박준혁이 한 말. 가난한 것도 능력이다. 2025년 10월. 복수 완료.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겠다. 마지막 페이지에 추가로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제 이 수첩을 덮는다.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겠다. 수첩을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것 같았어요. 2달 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과 학대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자선재단이었어요. 법률 지원, 심리상담,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연설대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재단을 만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0년 전 저처럼 절망 속에 있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객석에는 준호와 서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딸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10년 전 살았던 원룸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우연히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차를 세우고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3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 방에서 라면을 먹었었죠. 통장 잔액 847원이었던 그날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나는 저기서 울고 있었어. 죽고 싶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나는 여기 있어. 살아서 행복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던 제 자신에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저 제대로 한 걸까요? 용서하지 않은 거요. 준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당신은 용서할 의무가 없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들 스스로 속죄하며 살아가겠죠. 그건 당신 몫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 한편이 무거워요. 그것도 당연해요. 복수는 깨끗한 감정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그저 정의를 실현한 거예요. 봄이 왔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필체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김영숙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든 상관없었어요. 비서 수진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사님, 읽지도 않으세요? 읽을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사과 편지일 수도.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어요. 그게 제 선택이에요. 며칠 후 박지혜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읽지 않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학대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할 리 없어요. 그들이 지금 후회하는 건 자기 처지가 비참해서예요. 진심이 아니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이미 50명의 여성을 도왔고 그중 3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어느 날 재단 상담실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멍자국이 얼굴에 있었고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10년 전 제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39살의 강수지. 재벌 부회장의 아내. 자선재단 이사장. 한 아이의 엄마.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복수는 끝났어. 그들은 내 인생에 없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준호와 서연이가 거실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이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저는 더 강하게 일어섰어요.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지만 저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